무주택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이 대통령님에 대한 어떻게 해서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저 워딩만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시거든요. 저도 이번에는 쉽지 않겠구나, 다주택자들. 그리고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 내용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정책인데 일단 핵심 요약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공급 대책이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 대출도 쪼아보고 수요 억제 대책이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이제 최대 서울 3.2만 그리고 경기 2.8만 6만 호 정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그게 이제 2017년 18년 요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나왔던 거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다는 아닌데 한 60에서 70% 정도는 중복이다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 작가 TV 채널에 출연하신 분들 영상을 잠깐 운전하면서 봤는데 네. 거의 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죠. 공급 대책은 하나만 하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거예요. 대책이 착착착 계획대로 돼서 4, 5년 뒤에 짠 하고 나타나면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다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지자체들은 벌써 플래카드 다 붙었더라고요. 반대 플래카드. 과천 같은 경우 보면은 한 해 그 경마장에서 나오는 수입만 해도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공급을 때려 넣어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 기반 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다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한 건지 저도 약간은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도권 도시면 어쨌든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삽을 뜨기 위해서는 이게 지자체부터 해서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됐으면 5, 6년 전에 왜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공급 대책이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딜레이가 됐고 이제 1월까지 넘어가면 새해가 바뀌고 했는데도 안 나오면 좀 그러니까 모양새가 좀 너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영끌이라는 또 표현을 쓰셨죠. 영끌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멀리 볼게요. 2, 3년 내에 착공될 수 있는 물량도 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번 대책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과 입지가 70%나 겹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거에 무산되었던 사업들이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은 하죠. 문제는 시기입니다. 그 텀이에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근 2, 3년 동안 부쩍 오른 집값에 전월세밖에 지금 대안이 없는 거죠. 근데 전월세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요. 이 대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이게 그래요. 우리 정부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돼서 한 5, 6년 뒤에 공급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집값이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하로 어느 정도 잡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기다리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집값도 그렇고 복리로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는 대로 서울 수도권은 웬만한 지역이 최근 대통령님의 워딩이 상당히 세지셨거든요. 여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예전에 없던 좀 강력한 이내 다주택자들을 포함한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페널티를 주려고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 전체로 보면 한 2.9%, 강남 3구나 송파 같은 경우는 한 6, 7%까지도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 호가 수준을 보시면 이게 막 급매물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5에서 10% 이렇게 깎인 매물이 아니라 보시면 살짝 내려간 그런 수준이고 제가 최근 기사를 하나 봤는데 강남 그 대치동에 매물로 나온 호가 수준을 보시면 30억짜리가 27억 5천에 다주택자 아시겠죠? 팔려고 내놨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내놓은 금액보다 5천만 원이 더 업돼서 28억에 팔리는 약간 이런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대기 수요는 여전히 많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하려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정부는 영끌 대책이라면 가용한 모든 부지를 모았다고 하지만 실제 내년 착공 물량은 전체 5% 수준의 3천 가구 미만인데 이 정도 규모가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 5%도 계획대로 됐을 때 얘기고요. 최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년 대 착공될 수 있는 물량은 정말 많아야 수천 호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최소가 3년 반에서 4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이니까 2030년 되는 돼야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가시화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의 큰 베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용산, 과천, 태릉 등 핵심 입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입주까지 5년에서 7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발생한 공백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김작가 TV 채널에 나와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가시화될 거고 하루빨리 특히 서울 아파트라면 하루빨리 매입하시는 게 낫다. 이제 이 얘기를 드렸는데 좀 아쉽죠. 이제는 가격도 불과 제가 여기 한 달 반 전인가 제가 아마 그 인터뷰한 영상이 있을 텐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때에 비해서 또 올랐어요. 이게 집을 사려고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아마 다녀보시지 않은 분들은 체감을 못 하실 텐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 이제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이 대통령님에 대한 어떻게 해서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저 워딩만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시거든요. 저도 이번에는 쉽지 않겠구나, 다주택자들. 그리고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이제 안 좋은 것부터 팔겠죠. 근데 그 안 좋은 거라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가 1월 26일, 그러니까 1월 31일 한 5일 정도 텀인데 무려 그 55,600, 한 55,700건에서 지금 한 57,500건으로 늘긴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파트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까지 포함된 수치긴 해요. 그래도 상당히 짧은 시간, 약 일주일도 안 된 시간에 매물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이해는 해요. 이런 강력한 의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착곡은 그래요. 2030년 된다고 쳐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네, 그래서 기존에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도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주택 가격을 그래도 누르는 효과는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가천시는 도시 기반 수용 능력이 이미 초과됐다며 추가 주택 공급에 공식 반대했는데 지자체 협조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일 수는 있나요?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때는요. 지자체 협의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협의가 잘 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과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가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거기 실제로 이제 여러 번을 가봤는데 너무나 쾌적한 도시예요. 산도 가까이 있고 말이 경기도 과천이지 거의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실 찬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병마장 부지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병마장을 하러 간 건 아닙니다. 너무 좋은데 여기가 나오는 한 해 세수 규모가 최소 수백억입니다. 이런 뭐 보전이라든지 아니나 다를까 제가 혹시나 해서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플래카드가 결사 반대 이렇게 해서 붙었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난항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 인허가 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데 대학생이나 뭐 신혼부부가 막연한 공공 분양만 믿고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가점이 아주 높은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새 아파트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전히 청약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도저도 아닌 가점도 낮고 어차피 내 집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저는 하루빨리 내 집을 이제 마련하시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 자, 정부는 공공 주도를 강조하지만 서울시는 또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주장합니다. 시급한 처방은 뭘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특히 서울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아니면 공급이 거의 어려운데요. 이게 뭐 정부에서는 의지가 확고하거든요. 이유 중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 민간 공급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순간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현재 정책이 계속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 기사가 또 하나 나왔던데 대출 규제로 18억 집 날릴판 신혼가장 이제 대통령에게 소송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이제 오면서 그걸 이제 기사를 처음 봐서 아마 오늘 기사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피해자신 겁니다. 신혼 특공으로 이제 당첨이 되신 분으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신축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서울 지금 평균가가 이미 뭐 15억 2천 이렇게 되니까 18억 정도의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대출 한도가 확 줄어버리니까 이제 계약금을 이제 날릴 위기에 처해서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이런 사례까지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떤 정책, 다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층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부류는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1주택자분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제한되니까요.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피해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그러면은 대출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 시장 한번 좀 회고한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작년 서울 아파트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그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작년에 많이 올랐죠. 2025년 뭐 다 오른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서울 핵심지 마용성을 비롯해서 한강
한강벨트 라인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2021년, 2년, 3년 공급이 이제 부족한 여파가 4년, 5년, 6년 이렇게 왔던 거죠.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통화량이 극적으로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M2 통화량 증가 비율이 그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더니 무려 이제 150%.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한 70% 정도 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려 있고 이게 그 M2 통화량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데 가는 건데 주식은 이미 대통령님 말씀대로 5,000포인트 5,000피가 왔죠. 오늘 5,200도 넘었던데요. 5,300 넘었습니다. 5,300 넘었죠. 계속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근데 정부에서는 명확한 것 같아요. 돈의 물꼬를 주식으로 틀려고 하시고 이미 뭐 성공을 하셨고 주가가 올라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냐.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주식으로 돈을 지금 번 분들이 제 주위에는 좀 많거든요. 어떠세요? 김 작가님은? 뭐 예전보다 훨씬 지수가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번 돈이 어디로 갈까요? 뭐 다시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제 주위에는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속성, 본질이 위험 자산에서 자꾸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막대하게 풀린 돈들이 주식시장을 거쳐서 결국은 또 부동산 시장을 밀어올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뭐 의도와는 다르게 또 그런 결과가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작년 송파구 상승 1위 차지하고 광진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이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랑 그 열기는 올해도 이어지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이왕 한 채를 살 거면 뭘 사느냐의 그런 문제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 빼고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 지방에도 돈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있을 거고 뭐 병의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래도 그 지역 대장주에서 아무 불편함 없이 사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내 대뿐 아니라 이제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자꾸 이제 밀어 올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수요는 서울에만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도 이왕 사는 거 한강변에 그쪽으로 수요가 더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민 정부가 유례없는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과 주담대 제한, 토지 거래 허가제 확대, 그다음 공고 정책 등 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똘똘한 채로의 매수 쏠림을 부추겼다고 보세요? 당연히 말씀대로 그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 이제 부추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저는 이게 뭐 잘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다주택자를 제약시하면 일단 공급이 제한됩니다. 공급은 이제 공공과 민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이 여지껏 잘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약시하는 순간 일단 전월세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라도 잘 되면 대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안도 없다 보니까 주택이 없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자,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뭐 나올까요? 일단 뭐 가장 큰 이슈는 요즘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죠. 기본세율 뭐 6에서 45%에 2주택자는 20%, 뭐 3주택자는 30% 하면은 최대 세율이 82.5%예요. 지방소득세에서 10억 남아도 8억 2,500 세금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55%는 내봤습니다. 투자를 이제 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수억 원을 내면서도 와 진짜 이게 다시는 이거 못 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양도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내가 양도세를 뭐 70, 80% 내기 위해서 따로 이거 돈을 떼두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구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안 팔면은 다음은 당연히 이제 보유세로 밀고 나가겠죠. 요거는 좀 종료가 확실시 됐다. 물론 이제 밝혔죠. 네네 가장 큰 이슈가 요즘에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조금 전에 언급드린 이제 보유세 현실화, 이제 공시지가를 거의 뭐 한 8, 90%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시세와 근접하게 되잖아요. 근접하게 돼서 과표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생각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가 20억 원 정도 기준으로 한 600에서 700 정도 재산세가 나와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로 때릴 수 있냐면 한 2.5에서 3% 정도.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3%로 계산해 볼까요? 이거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6천이죠. 그러니까
월 500 정도 되는 거죠. 월 500만 원을 물론 뭐 공시가 20억이면 시세로 하면 30억 내외 될 텐데 이거를 내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이렇게 하면 국민적 저항이 심하긴 할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은 다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1주택자도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팔으라는 게 정부의 시그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주택자는 투기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장점이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요즘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30%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많이 내려가게 되죠. 이것도 최소 축소 또는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주택자분들, 집이 있는 분들,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맥스 3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줄여져서 2억이에요, 현재. 근데 이것도 저는 앞으로 완전 폐지가 되지 않을까. 완전 전면 대출 금지 이런 게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줄을 재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세금에 대한 그 유용을 이제 막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서 자꾸 투자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임대인 계좌가 아니라 이런 신탁 계좌,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플러스해서 거기에 간주 임대료까지 넣어서 세부담을 높게 하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설마 되겠어? 라고 저도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그 발언을 보면 이거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한다고 밝혔는데 실효세율이 최대 82.5% 달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 정말 집을 팔까요? 주변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다들? 다주택자분들이 고민이 많죠. 일단 그 세율을 물고 판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일부 물량이 나올 거예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덜 똘똘한 한 채부터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대부분 임차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을 내가 원하는 시기, 잔금일자에 맞춰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협의가 필요하겠죠. 최근에 보면 최소 이게 뭐 작게는 500에서 양도세 부담액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뭐 1000단 이상으로 해서 이제 협의가 되는 물량들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임차인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려고 봤더니 지금 전월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전보다 2년 전에 비해서 올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율의 세금을 내느니 그래 지금이라도 던지자 이런 것들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정말 나는 못 팔겠다. 뭐 임차인과 협의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 증여로 이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증여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동월 대비해서 45% 정도 이제 높아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핵심 지하, 외곽 지역, 노도강 등 사이 집값 격차 벌어진 상황에서 올해 갭매우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노도강 금관구 이쪽이 거의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갭매우기 들어갑니다. 공급 물량, 그다음에 세 가지를 김 작가님이 요약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공급 충격, 임대료 쇼크, 그다음에 중저가 아파트 갭매우기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서울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북부라든지 이쪽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시면 거래는 여전히 많이 되고 있지 않지만 호가 수준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저는 거래량이 조금씩 지금 늘고 있거든요. 토어제 규제로 묶여 있지만 뭐 3, 4주 정도 지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사이익을 얻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그동안 그 비선호 지역으로 구분됐던 그런 구들 그리고 소형 아파트들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오히려 소형보다는 중대형 매물 무거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량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은 진공 상태의 그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가거든요. 올해 여전히 아직까지 비선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따라서 어느 정도 갭 메우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무주택 1주택자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셔야죠. 집을 사시면은 좋죠. 근데 집을 사는 게 뭐 청약도 있고 급매물 사는 것도 있고 경매를 통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물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다주택자 매물을 좀 급매로 매입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제 5월 9일이 어쨌든 일몰 기간이니까 그 안에 나오는 매물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인터넷으로 잘 안 나옵니다. 정말 급매물들은. 그래서 조금 발품을 파셔서 내가 최대 얼마의 아파트까지 매입할 수
있으니 꼭 나한테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 이런 좀 적극성이 좀 필요한 시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주말마다 중개업소를 다녀서 급매물을 취득한 지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라도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현금 한 5억, 10억, 20억 가진 분이라면 지금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이제 저의 그 지인들이 물어보면 저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이 직장이다. 그러면 5호선 라인에 네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라. 이게 제 답변이었어요. 뭐 여전히 저는 유효합니다. 그게 유효한데 그래도 이제 김작가 TV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최근에 경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불과 한 달 반 전인가 마포 한강변을 걸어나갈 수 있는 나름 한 50평대 정도 되는 아파트 이거를 뭐 감정가는 그래도 뭐 15억 언저리였는데 한 10억대 지금 최근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입찰 전이었죠. 그런 이제 경매를 활용하면 물론 뭐 대단지 아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나홀로 단지라도 충분히 대단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활용하시면 10억이 필요할 거를 5억, 6억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주택은요. 지금 가장 위험한 투자는 뭘까요? 위험한 투자라고 하기보다 일단 금리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이제 변동금리거든요. 예전에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생각해 보시면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내릴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요? 오히려 이거 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환율 보시면 오늘 또 잠시 최근 내려갔다가 다시 또 1,500원대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1,45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고환율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고정금리로 있던 분들이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가상금리가 튀어서 대출 이자가 많이 치솟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물량들이 경매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가 앞으로 조금 오를 수도 있겠구나.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몸값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과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제가 뭐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 낙찰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최소 4% 중반에서 5%대 나왔던 것들이 지금 4% 초반대로 거의 다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포모 현상이 오다 보니까 당장 집을 사자니까 너무 무겁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뭘 자꾸 투자를 하시려고 해요. 근데 그 투자들이 뭐냐면 대부분 뭐 소액으로 뭘 한다는 겁니다. 뭐 자투리 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소액일수록 황금성이 낮아진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나마 있는 돈도 쪼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돈이라는 게 종잣돈일 때 확실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를 굳이 막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쪼개서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안 팔려서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최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건 그 세 가지 정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